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도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건데요? 엄마가 그렇게 되고 저도 힘들었는데 아버지까지 이러시면 어떡해요? 네 엄마 죽고 네가 힘들었다고? 정말 그렇게 지 엄마 생각하는 놈이었으면 내가 여기 들어올 일도 없었겠지. 너 엄마 아팠을 때, 그리고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나 보다. 저도 저 나름의 사정이 다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 너는 네 사정대로 하고 나는 내 사정대로 여기서 살겠다는데 왜 난리야? 집이랑 땅 전부 파셨던데. 그래, 결국 너는 돈 때문이구나. 애비 걱정이 아니라 돈 걱정에 이 산속에 나를 찾아왔구나. 1년째 홀로 인적이 없는 산속에서 지내고 있는 80대 김중열 할아버지. 자식도 있지만 김씨 할아버지는 자연만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름하게 고쳐놓은 오래된 초가집. 오늘도 김씨는 매미 소리, 새 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습니다. 서두를 일 없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산나물을 뜯어 소금과 참기름만으로 간을 해서 간단하게 무쳐 먹습니다. 점심엔 된장으로 무쳐 먹고 저녁엔 고추장으로 밥과 함께 비벼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끼가 뚝딱 끝이 납니다. 낮 시간 동안엔 집 앞에 있는 작은 텃밭에서 일을 하고 무너져가는 집을 하나 둘 고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장에 내려가기도 하는데 대부분 시간은 이렇게 산속에서 홀로 보내죠. 80이 넘은 나이에 농사도 짓고 산도 올라야 하고 망치질도 해야 합니다. 여름엔 선풍기 하나에 의존해 밤하늘 별을 헤며 잠을 청했고 겨울엔 아궁이 불 땐 아랫목에 웅크리고 누워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고 외로운 하루하루였지만 그래도 김씨는 예전보다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정신적 고통임을 김씨는 자식을 키우며 깨달았습니다. 평화롭다면 평화로운 똑같이 흘러가는 하루가 1년간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찾아온 불청객으로 인해 그 평화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차도 들어오기 힘든 산속까지 찾아와 소리치는 아들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김씨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머리가 굵어지면 바로 밭으로 나가 일을 해야 했기에 동네 친구들이 그러했듯 김씨 또한 국민학교 졸업 후에 학업은 포기해야 했죠. 어릴 적부터 총명하단 말을 많이 들었던 김씨는 배우지 못한 서름이 깊게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김씨는 성인이 되기 전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기술을 배워보기도 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보기도 하고 파란만장한 젊은 시절을 보낸 김씨는 우연한 기회에 정착한 마을에서 딸기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농장에서 일을 했던 것이 계기였는데 돈을 모아 30대엔 땅을 빌려 직접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딸기재배 기술이 좋았는지 김씨는 딸기 농장으로 남들만큼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자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고 그렇게 김씨는 30대 후반 늦은 나이에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김성재를 낳았습니다. 7남매 사이에서 치여 살았고 어려운 형편의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김씨는 아들 하나만은 제대로 기르고자 다짐했습니다. 김씨도 김씨의 아내도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씨는 아들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경사였고 온 동네에도 소문이 날 정도였죠. 결과 나왔니? 잘 안 됐어요. 아이고, 괜찮다. 다른 데 넣어보면 되지? 이제는 아들의 인생이 장밋빛일 거라고 아내와 부둥켜 안고 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대학은 한참 전 졸업했고 어느덧 30이 넘은 아들. 취업의 문턱은 높고도 높았습니다. 좀 더 작은 회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떠냐? 김 씨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아들이 도끼눈을 했습니다. 제약벌에요? 그 정도 벌 거였으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우리 아들 정도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직 기회가 안 온 거죠. 김 씨가 아들을 통해 한을 풀고자 해서 역효과가 난 것인지 아들은 고학력자인 콧대 높은 백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 씨와 아내는 아들이 34세에 겨우 첫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바라던 서울에 있는 좋은 회사에 들어갔죠. 그리고 김 씨는 아들이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 데리고 살며 돈을 모으라고 생활비까지 대주었으니 그 정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4년 더 있다가 아들은 38세가 되던 해에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와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랑 성재 씨랑 같은 동문이에요. 신기하죠? 그러자 김 씨도 아내도 아들도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죠. 아내는 고졸이었고 김 씨는 국민학교도 겨우 졸업했으니 말이죠. 저기 나는 김 씨가 입을 떼자 아들이 말을 가로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산에 있는 대학 나오셔서 말해도 잘 모를 거야. 어머, 부산대? 아니, 부산대는 아니고 그나저나 배고프다. 어머니, 밥 아직 멀었어요? 잠깐만 기다려라. 금방 차릴게. 어색하게 말을 돌리는 아들을 보며 김 씨도 입안이 썼습니다. 순식간에 대졸이 되어버린 김 씨. 부산 땅은 밟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가족이 된 이상 언제까지고 숨길 수는 없는 노릇인데 어쩌자고 저런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들이 결혼 전에 처음으로 며느리를 소개받는 식사 자리가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해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혹시나 그와 관련된 얘기가 다시 튀어나올까 노심초사하며 밥술을 뜨느라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죠. 예비 며느리가 돌아간 뒤 김 씨가 아들을 불러앉혔습니다. 너 아까 왜 그런 소리를 했니?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와? 그게 아니라 당황해서 둘러댄다는 게 그만. 그게 둘러댈 일이야.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그런 거짓말을 해. 그게 그렇게 창피했냐? 아들을 다그치자 아들도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처갓집 식구들 전부 다 좋은 대학 나왔는데 아버지가 중학교도 못 가셨다고 어떻게 말을 해요? 김 씨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었지만 결혼 생활에는 신의가 필요하다는 게 김 씨의 생각이었습니다. 부모가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것도 바꿀 수 없는 너의 배경인데 그 작은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될 거고 그러다 네 엄마도 대학 나왔다고 둘러댈래? 왜 그래요? 요즘 시대엔 그게 창피할 수도 있죠. 우리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창피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좋은 일 앞두고 그러지 말아요. 앞으로 그런 얘기 나올 일도 없을 텐데. 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8살 먹은 아들이 도무지 철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새 식구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을 텐데 제대로 된 기초교육을 못 받은 부모가 창피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다 자신이 못 배워서 생긴 일이라 괴롭기도 했습니다. 김 씨라고 그런 아들의 마음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지만 서운한 마음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그런 한 때문에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죽어라 뒷바라지했기 때문입니다. 죄송해요.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알았다.
무슨 말인지 안다. 하지만 결혼 후라고 아들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오늘 딸기 가져다 주러 네 엄마 올라간다는데 들었지? 네, 3시쯤 도착하실 것 같다던데요. 그래. 내가 바빠서 못 데려다 주니까 네가 터미널에서 엄마한테 연락해봐라.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결혼 후 1년이 다 돼가도록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들을 보겠다며 김 씨의 아내가 겸사겸사 서울에 올라가기로 한 날, 함께 가기로 했던 김 씨는 못 가게 되었고 할 수 없이 시외버스를 타고 아내 혼자 올라갔습니다. 양손엔 아들내미 줄 딸기와 음식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여보, 길 잃지 말고 도착하면 성재한테 전화해. 아이고, 내가 해요? 알았으니까 걱정 말아요. 아내와도 통화를 마친 김 씨는 하던 일을 마저 했습니다. 아내가 서울에 도착할 시간이 얼추되자 김 씨는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 만났어? 조금 늦는다고 기다리라네요. 뭐야? 내가 시간 맞춰가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늦는데?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열을 내요. 좀 기다리면 되지. 서울 구경하면서. 그리고 1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줘? 만나서 가고 있지. 그게 아직 출발을 못했대요. 집에 갑자기 처가 식구들이 왔다고. 뭐 그런다고 당신을 터미널에 그냥 둬? 그럼 택시라도 타고 가지 왜 기다리고 있어? 그러게 나도 그렇게 말했더니 조금 있으면 사돈 가실 거라고 기다리라네. 이놈 자식이? 김 씨는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아들. 성재 너 엄마 모시러 안 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갑자기 장모님이 오셔서요. 사돈이 온 거랑 네 엄마랑 무슨 상관이야? 집에서 같이 계실 수는 없잖아요. 왜 같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야? 원수지간도 아니고. 쩔쩔매는 아들에게 김 씨가 화를 냈습니다. 그게 서로 불편하실까봐 그랬죠. 이제 모시러 갈 거예요. 곧 일어나실 것 같아요. 서울 지리도 모르는데 엄마를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되지. 어서 가봐라. 하지만 3시간 뒤 당장 내가 그리로 갈 테니까 기다려. 아니, 이 시간에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성재 지금 출발해서 거의 다 왔다니깐 그냥 있어요. 당신은 벨도 없어. 뭐 한다고 지금까지 기다려. 택시를 타고 당장에 성재네로 가던가 아니면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야지. 사돈댁 있어서 곤란하다는데 어떻게 무작정 쳐들어가요? 성재 곤란하게, 그리고 서울까지 왔는데 아들 얼굴도 안 보고 내려가란 말이에요. 좀 기다리면 어때서?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저녁 7시야. 당신 몇 시에 출발했는데? 아, 괜찮아요. 거의 다 왔대요. 김 씨는 가슴을 퍽퍽 쳤습니다. 아들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아내가 답답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당신이 늘 그러니까 성재가 부모 어려운 줄 모르고 항상 지멋대로 행동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요? 내 아들 내가 보고 싶어서 온 건데 그게 잘못이에요? 늦은 김에 자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도 얼른 자요. 그러곤 끊어진 전화. 김 씨는 아들에게 욕을 한 바가지 퍼부을 생각으로 번호를 누르다 멈췄습니다. 아무래도 험한 소리만 나갈 것 같아서 화를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아내 없는 저녁 식사를 하고 홀로 잠자리에 든 김 씨는 문득 들리는 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빨갛게 빛나는 시계를 쳐다보았는데 시간은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듬더듬 휴대폰을 들었는데 아내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전화를 걸어보려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죠. 아니, 당신 이 시간에 어떻게 왔어? 자고 온다며? 그게 거기서 잘 상황이 아니라 다행히 막차가 있었네. 지친 기색으로 말을 하는 아내를 보며 김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놈이 쫓아냈어? 누가 보아도 맨몸으로 쫓겨난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쫓아내긴요. 갔는데 사돈댁 있길래 그냥 내가 집에 온다고 하고 나온 거예요. 손사래를 치는데도 김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목에 메고 갔던 손수건은 다 풀어 헤쳐져 있었고 하루 종일 바깥에서 고생해서 그런지 아내가 무척 꾀죄죄해 보였습니다. 누구 하나 때려 죽일 듯한 표정으로 김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말렸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죠.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어디에 전화해요? 지엄마를 새벽 1시에 혼자 집에 돌아오게 한 잘난 아들한테 전화하지 어디다 해? 여보세요. 졸린 목소리로 아들이 전화를 받자 김 씨가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너 뭐 하는 놈이야, 임마? 아버지? 아버지 같은 소리 하지 말어. 네 엄마 지금 집에 들어온 건 알고 퍼질러 자고 있는 거냐? 네, 이제 도착하셨어요? 많이 늦으셨네. 늦으셨네? 이런 후레 자식을 봤나? 서울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어떤 거린데 하루 재우지도 않고 이 밤중에 엄마를 돌려보내? 아니, 엄마 불편하실까봐. 그래서 엄마를 그냥 보낸 거야. 네 장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네 엄마가 같이 있지도 못하고 종일 밖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쫓겨나야 했던 거냐? 아, 옆에 다 들려요, 아버지. 들으라 그래. 내가 이 상황에서 며느리 무서워서 이 정도 말도 못해. 아침부터 너 먹인다고 바리바리 싸들고 간 엄마가 지금 새벽 1시가 돼서야 혼자 집에 왔다. 이게 말이 되냐? 네가 그러고도 네 엄마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나중엔 거의 울먹이게 된 김 씨.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니까 이해해 주실 줄 알았죠. 장모님 보고 가시라고 할 순 없잖아요. 네 엄마는 자나깨나 네 걱정뿐인데 네가 그 마음 눈꽃만큼이라도 알았으면 그렇게는 못한다. 너는 부모도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연락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으마. 끊는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는 한참을 씩씩거리던 김 씨가 가만히 앉아있던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거기 가서 그런 취급을 받아? 그러게 택배로 보내라고 했잖아. 아내도 복받쳤는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조금만 기다렸다가 성전에 가서 같이 밥도 먹고 하려고 그랬죠. 사돈이 갑자기 온 걸 어떡해요? 갑자기 왔든 예고하고 왔든 당신도 성재 엄마인데 왜 그렇게 홀대받아야 해? 빈손인 거 보니까 딸기는 다 받아갔나 보네. 성전에 집까지 갔었어요. 사돈도 자고 간다길래 같이 앉아 있다가 불편해서 온 거예요. 사돈은 옷도 우아하게 입고 교양 넘쳐서 내가 거기 앉아 있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요. 김 씨도 상견례 때 사돈네를 보았기에 아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며느리, 아들과 동문이라던 사돈내외를 보고 김 씨도 내심 기가 죽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으니 말이죠. 어휴, 사돈지간끼리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왜 없어요? 당신 대학 얘기를 또 해서 나한테 뭐라도 물어볼까봐 얼마나 무섭든지 성재도 눈치 보는 것 같길래 그냥 나왔죠. 그럴 것 같으면 사돈 있다는 소리 듣고 가질 말고 그냥 오지. 왜 거기까지 가서는 그래? 성재 보려고 그랬죠. 이제 그놈은 내 아들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말을 해도
내가 좋아서 갔다가 내가 불편해서 온 거 가지고 왜 애머내를 잡아요? 당신도 이제 성재 애 취급 그만해. 다 큰 성인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끼고 살려 그래?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도 내 앤데 뭘 그래요? 온종일 고생해놓고는 그래도 그저 내 아들 하는 아내. 그래도 김 씨는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고 아버지인 김 씨를 괄시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배운 것 없는 부모라 그런지 아니면 자신의 자격지심일 뿐인 건지 그렇게 힘들게 자식을 다 키워놓으니 이제는 서운할 일밖에는 안 남은 듯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다시 이부자리에 누운 김 씨 부부. 김 씨도 화를 가라앉히고 잠을 청했습니다. 여보, 나 그런데 옷 좀 사야 할까 봐요. 무슨 옷? 오늘 새 옷 입고 나갔잖아. 그런데 성재가 그러대요. 왜 이렇게 촌스럽게 하고 왔냐고. 왜 그런 멍청한 놈 말을 신경 써? 멍청하긴요. 명문대 나온 아들이 뭐가 멍청해요. 다시는 그놈 만날 일 없으니까 입던 대로 입어. 또 말로만 그런다. 아내의 궁시렁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김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도 가슴속 불이 꺼지지 않아 쉬이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아들이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김 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아직도 괘씸한 마음이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아들과 영영 안 볼 생각은 아니었죠. 아내 등살에 못 이겨 연락을 받아줄까 하던 차에 김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아들과는 자연스레 다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암이라뇨?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오는 아들을 착잡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도 놀랐는지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김 씨도 아내의 병이 더욱 실감나는 듯했습니다. 췌장암 3기란다. 아내가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하필? 사망률이 높다는 췌장암. 그동안 건강한 줄만 알았던 아내가 하우스에서 작업하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암 선고를 받자 가족 모두가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던 아들까지 크게 놀라 급하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괜찮겠지. 김 씨와 아들, 아내는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고 그저 서로 부둥켜 안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도 힘든 순간이 되니 가족은 가족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수술은 힘들다 그러고 항암 치료 받기로 했다. 하지만 아내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어 갔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 환자 티가 나기 시작했고 눈에 띄게 말라가기 시작했죠. 호전되기는커녕 아내는 시간이 흐를수록 병색이 짙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보아도 암 환자 같아졌습니다. 차 타고 1시간 거리에 가장 가까운 대도시의 병원에서 항암을 했는데 며칠 입원해 있으면 아들이 하루 왔다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거듭될수록 아들이 오는 횟수는 점점 줄었습니다. 성재 바쁘대죠? 바쁜 애한테 뭐하러 전화했어요? 일 때문에 못 온다고 미안하다네. 아내에게는 아들이 바쁘다고 했지만 전날 김 씨가 아들과 통화했을 때 아들은 난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쩌죠, 아버지. 장인어른이랑 낚시를 가기로 해서 내일 못 뵐 것 같은데. 항암 치료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기한 하는 것도 아닌데 아픈 어머니를 보는 대신에 장인과 낚시를 가겠다는 아들에게 서운했다면 김 씨가 유별난 것일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미리 말했잖냐. 이번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셔서요. 알았다. 더는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지만
아내에게는 고지곳대로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몸이 약해지니 마음도 약해져 작은 일에도 울적해하는 아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상처받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항상 날짜를 일러줘야 했는데 웬일로 아들이 먼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을 못 본 기간이 꽤 됐기에 아내도 크게 반가워했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으면 힘겨워하는 아내를 보고 있기 힘들어 병실을 나왔는데 아들이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체력이 있어야 항암도 할 수 있는 건데 아내는 자꾸만 살이 빠져 지금은 해골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다음 날까지 어머니를 지켜보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내는 항암의 부작용 때문인지 밥도 잘 넘기지 못했고 자꾸 구토를 해서 영양제를 맞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다 겨우 잠든 아내의 휴대폰이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김 씨가 휴대폰을 열어보고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보험회사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는데 대출이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는 내용에 잘못 읽은 듯해서 돋보기를 꺼내서 자세히 들여다본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때마침 깨어난 아내가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네. 왜 그래요? 당신 이게 뭐야? 대출이 무슨 말이야? 그러자 화들짝 놀라는 아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김 씨가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당신이 무슨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 그것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자 아내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성재 내려왔을 때 급히 쓸 때가 있대요. 김 씨는 그야말로 눈앞이 깜깜해져 순간 어질어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놈이 웬일로 먼저 내려오나 했더니 당신한테 돈 달라고 하려고 그런 거였어. 달라는 건 아니고 빌려달래요. 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화를 낼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깡마른 아내를 향해 호통을 칠 수도 없었죠. 당신 이거 아직 안 보낸 거지? 제 집도 있고 돈도 잘 벌면서 무슨 돈이 급하게 필요하길래 암 환자인 어머니한테 돈을 빌리려 한 것인지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납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장에 서울로 쫓아가서 따지려는 김 씨를 아내가 나뭇가지처럼 마른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러지 말아요. 금방 갚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안 갚아도 우리 땅도 좀 팔아서 주면 되지.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어차피 다 성재 줄 거잖아요. 사실 당신 몰래 빌려주려고 했었는데 당신이 알았으니 차라리 잘 됐어요. 나도 대출 받으려니까 심장이 콩닥거렸는데 당신이 성재한테 그 돈 좀 해줘요. 내 부탁이에요. 그렇게 아내와 한참 실랑이를 하다 결국 고통스러워하는 아내 때문에 김 씨가 이번만은 져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대신 다음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아내에게 다짐을 받았죠. 하지만 김 씨의 아내에겐 다음이란 없었습니다. 여보,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김 씨. 그리고 그 옆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이가 들면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때가 많았지만 평생을 함께 한 아내를 이토록 허망하게, 이토록 빨리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는지 혼이 나간 듯 보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며느리가 위로해 주었고 김 씨를 위로해 줄 유일한 사람은 영정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아들이 김 씨를 데리고 서울로 갔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아버지.
밥도 챙겨 드시고 해야죠. 김 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기에 기운을 차리려고 노력했죠. 3일 동안 아들네에서 지내며 정신을 추스른 김 씨는 다음날 다시 집으로 내려가겠다고 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혼자 드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셔야 해? 아직 아버지 정정하시니까 그러지는 않아도 될 거야. 아마도. 뭐 아마도? 모실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버지 혼자 두긴 좀 그렇잖아. 어떻게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 난 상상도 안 해봤어.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 꼬장꼬장하신데 나중에 괘씸하다고 아무것도 안 주실 수도 있어. 홀로 남은 김 씨를 어떻게 모시느냐. 그것이 아들과 며느리의 고민인 듯 보였습니다. 김 씨는 아들과 함께 살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대로 돌아가서 힘에 부쳐 일하지 못할 때까지 딸기 농사나 짓다가 아내 따라 가려고 했는데 아들의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참 인생이란 것이 부질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내도 그러했지만 김 씨 또한 한평생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결정체가 바로 아들이었는데 그런 자식이라는 것이 그토록 자신을 사랑했던 어머니가 죽었는데도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다니 차라리 여럿을 낳았으면 이 상실감이 덜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고 위하는 자식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 여럿이었으면 이 상실감 또한 배가 되었을까. 김 씨는 죽는 그날까지 아들의 이름을 부르던 아내의 인생, 그리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김 씨의 인생, 모두 어리석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부질없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위해 살아갈 이유가 없었고, 그렇다면 80 넘은 나이에 몸이 부서져라 농사를 짓고 있을 의미도 없었죠. 결국은 자신이 죽을 때 아들에게 남겨줄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발버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의 인생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말없이 아들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과 땅을 내놓은 상태로 연고 없는 마을 깊이 들어가 버려진 산속 땅을 샀습니다. 찻길이 없고 무너져가는 시골집 한 채가 있는 땅이었죠. 그렇게 아내가 자신을 부르는 날까지 세상을 그리고 아들을 등지고 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고 서운해하고 낙담하는 삶에 지쳤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자신의 삶이 아닌 아들의 삶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산속에서 지내다 보니 김 씨는 사람들이 왜 홀로 은둔하기를 선택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롭지만 근심 없는 삶이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죠. 그런 김 씨를 어떻게 찾았는지 어느 날부턴가 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도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건데요? 엄마 그렇게 되고 저도 힘들었는데 아버지까지 이러시면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네 엄마 죽고 네가 힘들었다고? 정말 그렇게 지 엄마 생각하는 놈이었으면 내가 여기 들어올 일도 없었겠지. 너 엄마 아팠을 때 그리고 네 엄마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나 보다. 저도 저 나름의 사정이 다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 너는 네 사정대로 하고 나는 내 사정대로 여기서 살겠다는데 왜 난리야? 집이랑 땅 전부 파셨던데. 그래, 결국 너는 돈 때문이구나. 애비 걱정이 아니라 돈 걱정에 이 산속에 나를 찾아왔구나. 그 돈은 다 기부해버렸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면 모르겠냐? 아들은 초라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제목까지 아버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세요?
지난번에 네 엄마가 너한테 주라고 했던 돈, 그 돈으로 준셈 치자. 그 돈은 제가 갚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의미 없다. 갚을 필요도 없고, 그저 나는 이곳에서 살다가 이렇게 가련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 맞아요. 너는 그러면 부모가 둘이어서 그랬던 게야. 김 씨는 문을 닫아버리고 걸쇠를 걸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처분한 돈은 통장에 고스란히 있었지만 자신이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아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걸 놓아버리지 못한 김 씨의 통장은 아들에게 가게 되겠지만 말이죠.